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늘이 2018년 9월 5일이죠. 네. 지난번에 그 8월 1일 날 노래를 자기야 첫 번째 곡, 두 번째 그 장윤정 가수의 초혼인가요? 불렀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가수 위에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가요 동호인으로서 대한민국 최고 가수 대열에 쓴 뭐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재 가수로 인정하고 있고 가수는 아니죠. 천재 수준으로 천재입니다. 그래서 김연희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사랑하는 김연희입니다. 그 노래를 이제 처음으로 발표하셨는데 어떤 어떤 피드백이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어떤가요? 너무 좋다고 했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그날 또 노래 뭔지도 모르고 사실 불렀는데 네, 그날 조금 제가 레슨을 해드렸고 오늘도 레슨을 두 곡을 해드렸는데 아주 우리 김현희님은 제가 레슨을 바로 해드리면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정말로 뛰어난 천재다. 이 가수분들이 레슨을 3번, 4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가수가 있는데 하면 우리 김현희는 한 번만 딱 설명드리면 바로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김현희님께서. 영예식 원장님. 네, 영예식 스킨클리닉의 스킨클리닉. 두 분은 제가 2015년 10월 9일 날 같은 날짜에 더 K 호텔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우리 김현희님은 한 오후 서너 시쯤 뵙고 네. 우리 이영신 원장님 거의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뵀습니다. 이게 뵀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피부가 날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그 음향 모든 장비를 용산에 있는 남평전자라는 데서 다 샀습니다. 엘포만 빼놓고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뭐 모든 걸 다 앰프라든지 이런 걸 샀는데 제가 그래서 남평전자의 문윤상 대표님 거기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분하고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 멋진 분이신 우리 김재수 사장님이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수입니다. 우리 김 사장님 저하고 뵌지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오늘 또 전화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는데 잠깐 온 지 지금 한 10분밖에 안 됐어요. 네. 10분? 네. 10분, 15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제가 우리나라 요즘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와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네. 아직 노래를 못 들어봤습니다. 노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국제합성 연락에서 오셨는데 저희 우리 국제합성 연락에서 많은 임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서로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할 거를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대한민국 경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와 연설하는 걸 우선 여러분께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수 대표님 앞으로 자주 네. 놀러와 주시고 네. 앞으로 이 사람이 요즘에는 다 SNS 시대에 자기 공개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 옆에 있는 그 책 표지가 4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협상 전략영어, 또 하나는 비즈니스 협상. 좀 제목이 긴데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세 번째가 연애와 협상. 네 번째가 국제행사 영어인데 이렇게 4권의 책을 저서를 했고 저는 그동안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회화 강사를 하다가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국제협상 전략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은 기업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 활동을 했고 또한 기업체 컨설팅도 했고 그러다가 요즘엔 또 이게 예전에 참 지난번에 한번 팔자 얘기를 했는데 팔자 얘기해서 전혀 믿지 않았는데 26살 때 사주팔자를 보니까 당신은 아주 해괴망측한 소리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평생 미인들이 둘러싸여서 살 거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26살에 대학교 들어와서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16시간씩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한테 여자에 둘러싸였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대학교에 그 여학생들이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에 저하고 무슨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하여튼 예쁜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SNS 활동에 아까도 두 분이 계셨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미인들하고 많은 친구도 있고 아무 없는데 유감스러운 건 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스캔들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희한한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은 이 다음에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저는 경제과를 나왔고 예술 별로 관심도 없고 저는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미술도 잘했지만 특히 음악이나 음악 같은 거는 제가 이 악보 같은 걸 잘 못 봤어요. 악보가 뭔지 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수를 만나서 노래를 지금까지 765곡을 불렀고 어쨌든 제가 노래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많은 가수들을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알 텐데 저는 어쨌든 경제인이고 또 예술단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 프로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4권의 책을 저술했고 2011년에 제가 국회에서 한국기업임원협상에 관한 실증 연구라는 학위 논문이 아니라 실용 논문도 한 편 발표했고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프로필이 있지만 2011년부터 11년이 아니라 13, 14, 15, 16, 17 5년 동안 대한민국 큰 경제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 심사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수출 분야에.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거시경제 측면도 있고 미시 측면도 있지만 실제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소시민들 먹고 살기 허덕허덕 되는 사람 너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IMF 시절에 제가 연구소를 199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97년, 98년, 99년도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 사업을 논현동에서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뭐 임대료 낼 돈은 없어서 임대료를 못 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말로 활동할 게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IMF 시대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와 경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질병이 생기면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처방을 하면 오히려 가벼운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의료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어려운 경제를 제대로 진단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아무런 정치적인 생각 없이 오직 실물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잘못된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가설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분이 있겠죠.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따른 경제참모, 경제 브레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가을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따야 사과가 1000개 열릴지 2000개 열릴지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과가 열리고 나서 그게 몇 알이 날렸나 해서 주인도 가져가고 일한 사람도 가져가고 그 사과 농장을 이런데 이자도 내고 비료도 내고 인건비도 지불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나눠야 할 건가를 나누는 것이 바로 분배인데 지금은 아예 몇 프로 그 일하는 사람 미리 주는 그런 격에 지금 경제 정책을 펼치기 있기 때문에 힘들고 미리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매출이 줍니다. 사과 1000개 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200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열심히 일 안 하고 작황도 나빠가지고 사과가 500개밖에 안 열렸어요. 그런데 200개를 먼저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은 과감하게 고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제가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회 곳곳에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 세금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또한 대기업체 수출 잘 되는 대기업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지 모릅니다. 누가 힘드냐? 저 같은 사람이나 알바하는 대학생들 알바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졌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가. 사실은 그것도 통계도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탁상 공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국회의원이나 경제부처 장관 그 밑에 공무원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언론사의 논소리원들은 피부로 느껴져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어떻게 발전하면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유치원 아이들도 이게 틀렸다 가르쳐주면 유치원 아이들도 인식이 있어가지고 고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제 각계각층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사람의 병이 났는데 그거 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분명히 고쳐가지고 살 수 있는 제 친구 중에도 아주 간단한 병을 방치해가지고 20년 전에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고칠 수 있었는데 방치했기 때문에 암이 말기돼가지고 죽는 걸 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제가 잘못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몇 가지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는 첫째, 모든 경제는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물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물론 분수 있습니다. 분수가 올라가도 억지로 올려도 결국은 물은 떨어집니다. 산에 가면 계곡이 있는데 물이 타고 오다가 조금 밀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는 것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 원리를 순리를 망각하고 안 하면 그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책적으로 순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말씀드리고 둘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기할 돈도 없고 겨우 집 한 채 그것도 서울에 아파트도 아닌 작은 집 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를 가봤습니다. 세종시의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서울에 귀가합니다. 그분들은 서울에도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고 세종시에 집이 한 채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투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공무원을 만나 뵀는데 전라남도 공무원분인데 전라남도 도청에서도 귀가하시면서 집이 광주세요. 그래서 주말에 광주에 오십니다. 이런 분들은 집이 두 채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집이 세 채, 네 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 팔면 그 누가 삽니까? 그러면 그 팔아가지고 한 채 그 빈집이 됩니다. 그럼 그게 경제에서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억지로 한다고 투기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부동산 가격이 강남의 집값이 54.6%가 오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할 사람은 적당히 투기하라고 놔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투기해서 거품이 들면 결국 투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과도하게 잡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기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잡아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집이 많이 있다고 중과세, 저는 중과세 당할 일이 없는 부동산 겨우 집 한 채, 겨우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많지 않은 돈인데도 제가 그 은행 원금 다 갚아서 다행히 집 한 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 채 이상 중과세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발상적인 착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다 집 사가지고 외국의 별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건설 경기도 침체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각종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파상 효과에 이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셋째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왜 그 말을 안 듣습니까? 편의점이라든지 김밥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바했을 해도 그 임금이 몇 년 사이에 한 50% 올랐기 때문에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지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려다 일자리가 주로 없었고, 소상공인연합에서 지금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절박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러 가지 언론에서 꼭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넷째, 요새 보면 당정청에서, 넷째는 청와대에서 등등에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 비상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세금을 가지고 자꾸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자꾸 소모적인 공무원 많이 늘리면 그게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지금 남미의 어떤 국가가 공무원 베네수엘라인가 많이 늘려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공무원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조해주는 정책은 안 되고, 국민 스스로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가지고 자꾸 보조금을 준다, 이것은 조금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은 현 정부의 대통령부터 경제 브레인들이 경제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해가면서 생산 안에서 소득 분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집안에 아무리 소득이 300만 원 있는 집안이 400만 원 소비하면 100만 원 마이너스 돼가지고 1년, 2년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겨우 소득이 200만 원 있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가지고 150만 원만 쓰고 50만 원 저축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관을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왜곡된 그 경제관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여기서는 경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게 큰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둘째는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의 선순환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산이 있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것이 고용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생긴 다음에 일자리가 있는 거지 일자리 무조건 주고서 기업이 생기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995년도인가 3월 1일 날 세종문화회에서 제가 강의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단사고인데, 영어로 그룹 액시던트가 아니라 사고는 think입니다. 그래서 그룹 think라는 제목인데, 이 그룹 think, 집단사고를 가진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굉장히 큰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미국의 박사가 발표한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강의를 한 것이 집단사고이고, 제가 기업이나 여러 조직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 이제 이 시국에는 대한민국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좀 결성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민간과 국회의원, 야당과 여당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민간 시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정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청와대 누가 주도하고 경제부처 장관이면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서 엄청난 과오를 범했는데, 정말로 외국에서도 보면 그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노키아 같은 그 핀란드에 최고 가는 휴대폰 그 세계 최고의 회사가 왜 망했습니까? 이 스마트폰 시대에 그거를 우습게 알다 결국 망했습니다. 소니가 망했습니다. 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안일하게 안주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정보, 기업 이런 뛰어난 조직에서도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망한다는 그 메시지 주는 과목이
그룹싱크이고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싱크에 보면은 영어로 해서 그룹싱크의 증후군에 보면 영어로 illusion of invulnerability, 취약성이 없다는 착각, 우리는 완벽하다. 그리고 belief in the inherent morality of the group, 우리 집단의 도덕성이 우수하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 또 rationalization,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 의사결정이 맞다,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자꾸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tereotypes of outgroups, 외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언론이나 야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의견 게시하는 걸 갖다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검열, self-censorship, 검열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상이 없다고 하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압력,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을 못 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삼성그룹이 우수하지만 삼성의 자동차가 망했죠. 왜? 회장이 이거 합시다, 의사결정에는 누가 그 밑에 사장, 회장, 이사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직접적인 압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경계가 무너졌어요. 느슨한 마음을 하고 illusion of unanimity, 만장일치 착각, 만장일치 했으니까 이거 이상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를 예방하려면 오픈 클라이미트, 모두 이렇게 개방된 분위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avoid the isolation of the group, 그룹의 그 고립을 막아야 되고, assign members of role of certificate evaluate, 각각의 그 회원, 그 멤버들이, 의사결정 멤버들이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avoiding being directive, 어떤 압력을 피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 바로 집단사고인데, 현재의 정부와 조직이 이런 집단사고에 빠져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집단사고 이거 뭐 긴 강의를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지만, 그러면 해결책 셋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대그룹의 회장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 출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을 사랑하고 조그만 무역회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발전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제가 활동했던 월드클래스 300이 매출 1000억에서 1조 미만의, 거기도 사실 큰 회사죠. 거기에 전문가들, 그 회사 회장부터 사장들 모셔놓고 심사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발전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발전하고,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발전하는 것이 경제활동인데, 왜 대기업을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더 세계적으로 커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어떤 촉진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 대기업은 더, 왜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안 생겨요. 대기업이 생겨야 또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또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대기업은 외국과 차별화된 지금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눈을 떠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학이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화학이 발달한 나라가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벨기에고 3등이 일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기초, 이런, 이게 첨단입니다. 화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우주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아직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 비행기 만드는 이런 산업은 하기 힘들겠지만, 첨단 산업에 지금 반도체나 IT가 외국이 따라오는데 이거를 여기에 안주하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가 왜 왔습니까? 해결책 넷째는 정부는 일자리 기금으로 소모적인 분야에 거액을 낭비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방식으로 일자리 기금 운영은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 돈을, 거액을 생산적인 분야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다섯째는 뭐냐면, 정부는 소모적인 일자리 기금으로 세금을 날리지 말고 정말로 미래를 위한 어떠한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SOC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고 뭐 항만을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SOC, 사람에게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하기 바라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했지만 철도 산업이 아직은 KTX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철도 후진 국가입니다. 남북 간에는 지금 서울, 부산, 서울, 호남 쪽으로는 발달해 있지만 동서쪽으로는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서쪽으로는 꼭 KTX 안 놔도 됩니다. 일반 철도를 많이 나가지고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만 놔도 이 동서안에 엄청 물물 왕래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할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철도 구축 산업을 여기에 SOC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거라.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뭡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경제 침체가 왔을 때 뉴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 한국의 새로운 정책을 인식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책 6제는 정부는 관광산업의 인식전환을 해서 국민들이 해외 관광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지에 가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식이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관광객이 몰렸다면 바가지 상원이 판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에서 관광하자고 외국에 가자. 외국 가면 친절하고 음식도 싸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이 계도를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대기업에서는 지금 직원들에게 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소비해 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관광 상품권, 관광 쿠폰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 국내 관광 쿠폰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조그만 마을도 여행도 하고 섬도 여행을 하고 이런 관광 상품권을 개발하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 돼가지고 지방에도 굉장히 경제 효과가 분명히 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수하고 머리 좋은 장관님이나 청와대에 계신 참모님들이나 전문가 공무원분들은 더 아이디어를 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망했죠.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대한민국의 자원은 결국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해서 휴먼 캐피탈, 사람, 인재입니다. 사람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짜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혜를 안 싸고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픈마인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해결책 7제는 정부의 강요들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짜고 고스톱 치지 말고 정말로 순수하게 민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일회성 쉬워하는 식으로 어디 간다 짜고 어디 가지 말고 정말로 잠바 입고 치사할 수 있고 장관 참모들이 시장도 가보고 물건도 사보고 분식집에 가서 밥도 먹어가면서 무슨 소리 하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 민심들이 우리 얼마나 저 같은 소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제 정책은 잘못 펼치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드렸고 제가 또 이미 다 공개됐지만 제가 오늘까지 노래를 765곡을 3년 한 7개월 동안 불렀는데 제가 요즘에 이미 공개했지만 얼마 전에 유보라 가수가 1년 반 동안 노래를 받아가지고 노래 취입을 못하는 노래를 다 공개했지만 3번 만에 고쳤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리 봐도 저 가수 제가 진단을 바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여기 아까 인사하신 김현희님도 보셨지만 3번 만에 정말로 A급 가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하면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와 사람의 신체는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몸이 아프고 있습니다. 이 아픈 몸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더욱더 건강해질 건가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올림픽에서 7관왕 8관왕한 펠프스 수영 선수가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해서 그 어머니가 이 약한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건가 이것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아주
집안이 가난해서 먹을 걸 못 먹어도 영양실조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돈벌이가 되고 먹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름대로 지금도 야구공을 유튜브에 찍었죠. 108개를 던졌는데 팔이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야구 선수가 아닌데 정식 프로야구 선수를 던지는 그 마운드에서 150개 던지는 거 동영상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마인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풀어줍사고 여러분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경제 문제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 그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